KB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살해된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경찰이 오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요. 청와대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날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잔혹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처벌 의사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스토킹이 벌어졌을 때 바로 취할 수 있는 대책 역시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 매체 이용 금지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종을 이미 울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에 관심이 쏠린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불현듯 봄 기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사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요즘 시사에 존재감을 부각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소망을 담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시사회를 듣는 이유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명대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휴일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가 473명이었는데 이 검사 건수를 보면은 평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월요일 확진자 수만 따로 떼서 이 지금까지 월요일 확진자 수를 쭉 따져보면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1월 4일에 1,020명 이후에 사실 13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발생 지역을 보면은 역시 수도권이 276명으로 이제 좀 많긴 했으나 비수도권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비수도권의 비중도 38.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 뭐 부산에서 46명, 대구에서 22명, 경북에서 2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상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들에 의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좀 많이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를 봐도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최근 2주 동안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조사 중 비율이 여전히 25%를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를 만났다가 감염된 선행 확진자 접촉 사례도 40%를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4차 유행이 올 수 있고 그러면 하루에 1,000명대 확진자도 예상 가능하다. 이런 이제 방역 당국의 우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숫자 부산시의 경우에 아직도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2단계로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확진자가 줄지를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502명이었는데 그러면 하루 평균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흥업소 연쇄 감염이 부산 사하구 실내체육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크게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학교 3곳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계속해서 우려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일 날 유흥업소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 검사자 수는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7,9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용자는 또 1,200여 명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여러모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인데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네. 부산이 지금 50명 정도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숫자가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흥시설 연쇄 감염의 영향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발생한 이제 확진자 숫자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다. 최근 열흘 동안요. 이런 이제 분석이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유흥시설이 부산시 7개 구에 걸쳐서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충북 지역의 경우에도 이 지난달 26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 이용자가 잇따라 확진이 되고 이게 이제 직장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감염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충북이라든가 부산에서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이렇게 유흥시설 관련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지금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이 건물 지하에 있고 창문이 없고 그래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유흥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감염이 또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방역 당국의 이제 좀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유흥업소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그리고 집합 금지를 풀었던 것은 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믿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또 여기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도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9개 시도에서 자매교회 순회 모임과 관련돼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34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교회는 전국에 13개 정도의 소규모 이제 교회가 있고 종교 활동 외에 치유센터 명목으로 어떤 모임을 했던 것으로도 조사가 돼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이제 그런 집회에서 교인 7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서 의심 증상자와 비감염자가 함께 숙식을 하는 등의 접촉 활동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부활절인 어제 서울 지역 교회와 성당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11건이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4월에 이제 종교계의 주요한 이런 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이 감염 확산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이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 금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대응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9시 잠정 집계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제 410명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5명이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이제 좀 신규 확진자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내일은 400명대 중후반에서 만약에 많으면 이제 뭐 500명대 초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65% 정도의 확진자가 이제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오늘하고 이제 양상이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주말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요일까지 상황이 지나면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 패턴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500명대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더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3차 대유행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이게 400명, 500명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700명, 900명, 뭐 1000명 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이 사실은 또 어떤 기로여서 지금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리의 뭐 이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경 질병관리청장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수준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7로 1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의 이제 확진자 수를 고려를 하면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은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의 매개가 된 부분이 비수도권의 경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별 유행이 진행되는 부분을 잘 통제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 이제 처음인데요. 이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좀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주에 총 537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이 중에 이제 국내 확진자가 494건이었는데 22건이 변이로 확인됐고 또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43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서 19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밝혀졌고 해서 다 합치면 41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특히 지난주에 국내 발생 22명이 확인이 됐고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시 강화 과정에서 확인된 기존의 집단 감염 관련된 사례가 12명이었는데 서울 강서구 직장 가족 관련 5명이 남아공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로 처음 확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역 감염 사례에서 남아공 변이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단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방역 당국은 이 평일 500명대 환자 수준을 앞으로 300~400명대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00명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이제 600명대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올라갈 이제 어떤 전망이 됐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높은 강도의 조치라는 게 거리두기 격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 확진자 증가 양상을 이번 주 좀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방역 방해 행위라든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좀 철저히 따라주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백신 도입에 이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어떤 경우에도 이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 어겼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영업 정지 처분받거나 뭐 과태료 처분받는 게 그동안의 계도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뭐 일반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개인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은 별도로 따르겠죠.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조금 더 이렇게 제재를 굳이 가하지 않아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가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4.7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20%를 넘어섰어요. 근데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은 불리했을 것인데 그렇죠.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서로 자신들이 유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서로 유리할 수는 없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의문인데 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이제 유리했던 것인지 아무튼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보선 이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 이제 20.14%였는데 네. 0.4% 포인트 이제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재보선만 따지면은 이제 이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사전 투표율이 21.95%, 부산이 18.65%여서 서울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7일 재보선 당일 본 투표 기간에는 좀 총 투표율이 아마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여야는 이것을 각자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것은 자신들이 주장한 샤이 진보가 대거 이제 투표장에 나온 결과이다. 우리 조직표가 최대 가동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신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의 바람으로 지금 형성이 된 것이다라면서 서로 이제 자기들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전 투표가 이제는 또 다른 투표율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 투표율 그러니까 4월 7일 본 투표 날 투표율까지 다 합쳤을 때 그 전체 투표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지금 유불리가 좀 갈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번엔 또 서로 이제 자기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듣기만 해서는 과연 그런가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선거하고 지금 이제 유권자의 선거 지형들이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이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사전 투표를 가지고도 비슷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일단 50%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승부가 갈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이 50% 이상 나오면 자신들의 조직력과 그리고 샤이 진보 이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를 넘으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자신들의 어떤 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민주당의 조직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언론에 인용된 각 양당의 또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보면은 네. 또 이런 분석과도 좀 다른 좀 더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또 서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은 지금 여당도 유리하고 야당도 유리하고 서로 각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는 넘겨야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중간하게 높으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유리하지만 정말 많이 높아야 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 관계자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이 투표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한 이 평론가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본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투표 당일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투표 날이 이제 사실상 이틀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는 어떻게 선거 그 홍보전을 이어갔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반발 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그런 이제 좀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최근에 이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을 겨냥을 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가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숙고해봐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것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 반성의 뜻을 또 밝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특히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서 실망을 드렸다. 그리고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과 관련돼서 이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투기 세력에 활개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이사 공급 대책을 결재해제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오늘 또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선관위를 항의 방문해서 선관위가 지금 여당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선관위가 뭐 예를 들면 이번 선거 왜 하는가 뭐 이런 내용 또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문구가 들어간 내용 이런 내용이 있는 투표 종료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이라든지 또 TBS의 뭐 일합시다 캠페인 등은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제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외에도 뭐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깁니다. 이런 표현도 다 제안을 했다.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거나 네. 선거의 유불리를 연상케 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은 다 똑같이 제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화제가 된 게 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이제 문구가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고 또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TBS의 이제 일합시다 캠페인 이게 사실은 TBS가 이 유튜브 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네. 이렇게 조회수를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한 사람당 1씩 늘리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 캠페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캠페인 시점에 선거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후보가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선거를 의식한 이런 캠페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난타전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특히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좀 발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막 벌이고 그 다음에 자유 토론을 하고 이런 순서로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이 21개 다핵도시 구상 뭐 여기에 대해서 21개의 다핵도시를 만들면 4개 자치구는 빠지게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박영선 후보는 그렇게 빠지는 자치구가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니다. 오세훈 후보의 생각은 10년 전 낡은 사고이다. 이렇게 좀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또 오세훈 후보가 주거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 제도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인데 이것을 생략할 것이냐. 이게 다시 용산 참사 같은 그런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그렇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이 지적에 대해서 시장이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역시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 측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 내곡동 땅을 측량을 할 때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이 설계 용역을 줬다는 점 그리고 이 주택국장이던 인사가 이후에 이제 좀 승진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런 이제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TV 토론 사회자가 두 후보에게 서로에 대해서 칭찬을 해보라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 이제 사회자가 이제 우리 KBS 라디오에도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는 정관용 교수인데요. 네. 서로에 대해서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좀 1분 동안 칭찬을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팩션 감각이 좋다. 스탠딩 토론도 그래서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느닷없이 이제 패션 감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연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신발 뭐 하얀 바지 뭐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이렇게 장관도 되고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한 것은 우리 딸들에게 모범 사례가 되는 또 여성으로서 성공한 경력이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 문제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젊은 여성표를 노린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칭찬을 해도 그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전부 다. 아무래도 선거 관련 토론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이렇게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칭찬을 할 때 하라고 할 때는 또 멍석을 깔아줄 때는 화끈하게 칭찬을 해야 또 그렇죠. 마음이 넓은 사람 같고 네. 저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칭찬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즉에 그 김이나 평론가가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전 외로울 때도 많고. 네. TV 토론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음번에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이게 계속 오늘도 이제 여파가 있었는데 과거 오세훈 후보를 직접 봤다고 증언한 내곡동 이 생태탕집 사장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곡동 땅 인근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의 이제 아드님인 건데 최근에 이제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뭐 페레가모 신발에 하얀 면바지 차림으로 이 식당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다, 그걸 봤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오세훈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TBS 라디오의 어떤 그러한 이 인터뷰 이런 것들을 어떤 공작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이제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와서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던 것을 자기가 이제 좀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이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됐느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식당 주인의 아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논란이 커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못하겠다. 주변에서도 다 말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오세훈 후보 측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무고한 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이 여러모로 위협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참 증거가 있느냐? 아니 내가 봤다.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으려나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늘 오세훈 후보를 고발했다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오세훈 후보를 추가 고발한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민주당 김혜재 법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6월에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오세훈 후보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래서 추가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 같은 혐의로 이미 이제 오세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그때는 내곡동 땅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은 이 땅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봤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지금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네거티브든 인물 검증이든 간에 이런 서로 간에 공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자영업단체가 직접 나서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서울시는 다 어디 가고 생태탕만 남았다 뭐 이런 이 기사 제목도 있고 한데 네. 사실 이제 공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예를 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선거 국면이겠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를 비롯한 중소상인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제 오세훈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자영업자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지원 방식이 손실보상인 것이고,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이제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방식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절반을 넘는 사람들이 임대료 지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의 시범 실시를 공약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에 어떤 불안전 노동이라든지 손실보상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중소상인 시민사회 질의서에 답변을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정의당 반응이 좀 싸늘했다고요? 지난 4일 날 인터넷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도 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정의당 여야국 대표가 회의에서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박영선 후보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기업 입장을 대변해서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또 가로막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의당에게는 정치 테러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니까 무슨 이제 염치가 없는 짓이냐라면서 반발하는 그런 강한 맹비난을 또 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좀 특별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상처가 나면 다음번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공조를 하거나 이럴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의 비전이라든지 정책 이런 걸 놓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또 서로 간의 이제 관계 정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후보들이 움직이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실은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난타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 성추문 거짓 증언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TBS 라디오하고 이제 과거에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성추문 폭로를 했다고 주장한 김모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거에 자신이 가해자, 자신에게 성추문의 가해자로 지목했던 유재중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모두 기획된 것이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 이 성추문 허위 폭로를 전후해서 박형준 후보와 그 이제 배우자인 조연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파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 측은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이 당사자의 전 남편이 이 김영춘 후보와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는 점에서 뭔가 배우의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LCT 특혜 분양 관련된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이제 매입한 두 채의 경우에는 네. 이영복 회장이나 또는 LCT 고위 관계자가 관리용으로 따로 빼놓은 이제 매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제 시행사 내부인이 또 이렇게 이 T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박형준 후보 측은 이러한 이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 LCT 특혜 분양의 전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해당 층이 로열층이었다는 것인데, 당시에 로열층은 여기에 해당하는 17층, 18층 이런 층이 아니라 40층에서 60층까지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분양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성추문 거짓 증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 부산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재중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박형준 후보가 공천을 받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쟁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네. 공천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였던 건데 네. 이때 유재중 후보에게 여러모로 부적절한 이러한 어떤 그 성추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어떤
이 누가 폭로를 했는데 그렇죠. 김모 씨가 폭로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 검찰 조사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게 결국은 박형준 후보 측이 여러모로 이제 돈을 전달해서 예. 허위 폭로를 했다 이런 사실이 검찰 조사 기록에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당시에 폭로를 허위로 했다고 한 김모 씨가 이제 TBS 라디오의 인터뷰에 나와서 네. 당시의 상황을 좀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박형준 후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TBS 라디오에 나온 그 당사자 이 여성은 이 여성하고 전 남편이 같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15년 전에 이혼을 한 사이고 그리고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김영춘 후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고 절친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배우가 의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남편은 이 아내라는 사람하고 이제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3월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뭐 허위 폭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나온 사람들은 김영춘 후보를 도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LCT 얘기는요? LCT 얘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CT 특혜 분양의 전제는 어쨌든 2층이 이제 로열층이고 이 로열층을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따로 빼놔서 어떤 자기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빼놓은 층이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었다라는 게 이 특혜 의혹의 전제인 것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측은 그 당시에 그 층이 로열층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로열층이 아닌 층에 대해서는 당시 분양률이 40% 정도였고 60%는 미분양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소액의 프리미엄만 주고 이 해당 호수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물량이라는 것도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것은 또 가짜뉴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권자분들이. 서로 주의 주장만 나오다가 이게 이거다. 이렇게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를 해야 되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선거 기간 내에는 뭐 사실이 다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든지 네.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 확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참 민주주의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도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항상. 네, 열심히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그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내가 시사회를 듣는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문자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31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직장인들 입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내용이 충실하고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746님. 모든 일과 집안일을 끝내고 차 한잔하며 여유롭게 온전히 뉴스를 즐길 수 있어 시사회를 듣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7542님, 시사회는 하루의 끝에 정돈 같은 존재예요. 달달한 커피 한 잔 먹는 기분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셨잖아요.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와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473명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주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이 아닐까도 싶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을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4차 유행의 초입 정도는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나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00명대 평균 확진자 수가 유행 끝 무렵이 아니고 나타난 게 작년 12월 4일 이후에 거의 4달 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주요 방역 관리 지표를 봐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전문가들이 유행을 예측할 때 확진자 수만 보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자 중의 양성률과 경로 확인 비율 같은 것들도 보는데요. 모든 지표가 최근 2-3달 사이에 가장 안 좋고요. 또 현장에 계신 의료진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연히 확진자가 발견되는 건수가 늘어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확진자 발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도 기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감당하는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정도가 돼야 감당하고 그 감당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도달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3차 유행에서는 하루 최고 1,200명 정도 확진자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200명 정도 발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00명을 넘어가서 1,500명, 2,000명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병상 같은 것들은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 모자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근데 계절적 영향, 기후의 영향도 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후가 코로나19 감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반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구라서 우리나라와 기후가 반대고 브라질, 칠레 등도 기후가 반대인데 북반구 국가들과 1차, 2차 유행을 함께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는 절대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날이 좀 따뜻해지고 또 뭐 습도가 높아지면은 바이러스 활성도가 떨어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 위반을 할 경우에 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이게 사실 무관용 원칙까지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처벌이 지금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거고 또 실효성이 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기존 지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종이 생기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의 방역 지침처럼 일단 단계를 풀어놓고 예컨대 정부가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특별 방역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은 사실상 이제 방역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방역을 완화하는 의미를 준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늘었고 유흥업소 영업도 재개되었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좋으니 더 풀자 이렇게 된 것인데 네. 따지고 보면 감염병의 유행은 그대로인데 방역 수준이 내려갔으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 뭐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 뭐 노래방도 그렇고요, PC방도 그렇고 유흥업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어떤 점을 좀 특히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그 들어갈 때 뭐 우리 QR 코드 찍는다고 그렇게 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역이 좀 느슨해질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서는 기초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백신만큼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벗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밀집된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밀집시설을 이용을 자제하고 진단검사를 받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수칙이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4.7 재보궐선거 이제 뭐 사실상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두 번째 치르는 선거인데 방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선거라는 행사가 이제 투표장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선거 유세나 선거 전후의 모임 같은 데서 방역 수칙이 무너진다면 또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자체보다는 행사 주변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행사 주변부요? 네, 결국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에 투표하는 것 자체는 내부에서 방역 지침이 잘 이루어지면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선거에 수반된 행사, 뭐 유세라든지 아니면 전후의 식사라든지 그런 데서 더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네, 오히려 정치권이 더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백신 관련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누적 접종자가 오늘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5,200만 명 가량이 된다고 인구가 그렇게 본다면 접종률이 1.85% 정도인데요. 백신 접종이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1%, 2% 정도의 접종률로는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모자라고요.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 방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전체 인구의 1회 접종이 약 20% 정도는 되어야지 유행 감소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네. 20% 접종이면 1,000만 명 접종인데 정부 계획에 따르면은 올해 6월이 지나고 7월 정도가 되어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일단 더 백신이 추가로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차 접종자가 2차 접종하는 것을 대비해서 비축해뒀던 백신을 지금 새로운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네. 1, 2차 접종 간격이 아무래도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혹시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네, 결국 위기 상황에서 항상 지침이 정하고 있거나 근거가 있는 대로 따르기는 좀 어렵고요. 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이 늘어나도 백신의 본질적인 효과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2차 접종분을 2차에 당겨서 맞는다고 하는 게 고육지책인데요. 이제 1차 접종자를 늘려서 백신으로 보호받는 사람을 더 늘린다면 저는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2회차 접종 분량이 늦어진다면 1회 접종을 한다고 해도 10주, 12주, 14주로 갈수록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회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에 간격이 많이 뜨지 않게 백신 물량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1차 접종을 하더라도 지금 예방률이 한 60% 넘게 나오는 건 맞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 1회 접종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백신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1회 접종의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1회 접종하고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4주 정도 지난다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에 있어서는 2회 접종만큼 효과는 나오지 않고 외국 데이터를 보면은 약 감염 예방에는 70에서 80% 정도, 그다음에 중증도 예방은 한 80%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2회 접종까지는 다시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2회 접종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완전한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니까 국내에서 당초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 러시아 백신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할 근거 자체가 없고요. 세계 규제 당국에서도 긴급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접종하는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 자료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도입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해외 유명 학술지에 실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 백신이 기존에 확보한 백신보다 더 조기에 도입이 되고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백신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해외 학술지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검토할 만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냐, 공개되어 있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러시아 백신은 최소한의 자료는 완전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당초 이제 밝힐 때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이제 목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백신 수급 상황하고 접종률을 따져봤을 때 좀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는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완료를 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네. 집단 면역의 정의 자체가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70%라고 제시된 집단 면역의 수준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네. 이 70%라는 기준은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져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 기준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의 수준이 70%는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률이 꼭 집단 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집단 면역의 수준이라는 건 결국은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종률 70%는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접종률이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하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갈 길이 뭐네요. 네,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참 먼 길을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답답한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오늘 그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사례 한 건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추가로 인정이 됐는데 사망 신고 사례 5건의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역학조사와 과거의 발생률과의 비교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인과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증상이나 과정 같은 것들이 백신 접종 말고 기저질환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게 되면 그것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평가 말고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백신 접종하기 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평상시 발생하는 사망률과 접종하고 나서 나타나는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인과관계를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판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전문가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믿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는데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행이 지속되는 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확산도 계속될 겁니다.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차단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국내 방역을 잘 지켜서 국내 확진자 숫자를 통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이제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방역 수칙 준수와 지금 현재 유행 통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지금 내가 시사회를 듣는 이유라는 주제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75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놓치고 있었던 사안과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자주 챙겨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잘 안 나오던데 받으면 김성환의 시사야라고 외칠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4288님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시사회를 듣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001님 처음 문자 보내려니 떨려요. 아이 재울 때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며 시사 상식도 키우고 세상 돌아가는 법도 배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신다니까 아이 잘 재우시면서요.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많이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